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도 돈 이야기로 돌아왔고, 오늘은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고요.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안 좋은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좀 조절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그 금모으기 운동에서 안 좋았던 어두운 국면을 좀 설명한 블로그 내용을 좀 볼 거예요. IMF 당시에 1998년 모임금은 총 227톤, 약 2조 5천억 원이래요. 351만여 명이 참여했고, 가구당, 잠시만요, 펜으로 할게요. 227톤, 2조 5천억, 351만 명 참여, 4가구당 한 가구꼴, 그리고 평균 65g을 냈대요. 그러면 참여한 가구는 거의 나라의 추가 세금으로 533만 원을 낸 거예요. 지금 금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수출을 도맡은 재벌그룹의 7대 종합산사들은 유통비 면목으로 2~3% 낮게 금액을 책정하여 600억 원을 빼먹었대요. 그 다음에 세공을 수출했으면 32% 이상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20%라도 세금을 더 수출했자면 2~3억 달러는 더 벌 수 있을 거로 미친듯이 몰아서 그냥 팔았대요. 있는 것을 미친듯이 몰아서 팔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재벌 그룹 입장에서는 그냥 꽁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꽁돈을 사실상 재벌 그룹에 넣은 거예요. 금모으기 행사라는 면모로 국가에서. 그러니까 재벌 그룹의 금융이 악화돼서 수익률도 떨어지고 문제가 계속 살리니 그 7대 재벌 그룹을 살리려고 돈을 넣어준 거라고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문제는 재벌 쪽에서 만들었는데, 그 뒤에 있다 대표적인 그룹들 보여드릴게요.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국민들한테 걷어서 재벌들 주머니에 다시 넣어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 신경 안 썼겠죠. 자기 쪽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거기에 더 혈안이 됐겠죠. 심지어 금 수입을 했대요. 존나 웃기죠? 금을 수출하는데 금을 또 수입을 해. 이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러니까 금모으기 행사를 해서 금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기 위한다는 게 명시적인 명목이었는데, 명시적인 목적이었는데, 수출 가격보다 더 높게 금을 다시 수입해. 그 다음에 또 금을 수출해. 이 뭔 개소리야 라는데, 개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부가세를 돌려주는 혜택을 또 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에 돈을 넣어준 거예요,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그래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2조 원 세금을 빼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금만 이제 2조 4천억 원인데, 뭐 대충 아시죠?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 가지치기 할 사람만 이제 뭐 가지치기 당했겠죠? 그리고 이거 사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정책을 했대요. 부가세를 낼 업체를 폐업시키고 다시 수출한다고 신고해 내지 않는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편법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모기 운동의 실체는 결국은 요약하면 그래요. 기업이 만든 부실을, 특히 대기업들이 만든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꼴인데, 거기에 명분을 붙인 거지. 금모기 행사라는 걸로. 그래서 근데 잘 봐요. 사실 제가 앞에서 그 인플레이션이나 돈 관련된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골드 자체는 돈이거든요. 골드, 실버, 그러니까 은, 이런 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라기보다는 어떤 현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돈이에요. 만약에 미국의 국가 부도가 나서 달러는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화폐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금으로 대금을 지급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 받을 국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이 모였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난 걸로 외환위기가 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미 금이 모였잖아요. 금 자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금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 정도 모았거든요. 이때가 한 500달러 정도 할 때예요. 지금 대략 한 2000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갖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몇 프로야? 400%의 수익이 났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또 뻘짓해요. 이 또 아니 이쯤인가? 금이 또 너무 보유고가 낮다고 해서 금을 또 수입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다시 많이 올라가지고 복구하긴 했는데 또 한동안 그래서 요거 좀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때 금을 모은 걸 갖고 있었으면은 400% 수익이라니까요. 400%. 물론 이때 이 앞에 날을 예측할 수 있었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금을 좀 이상한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여기 써 있잖아요. 3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제대로 현금화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현금화를 안 했어도 들고만 있었으면 400%의 수익률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근데 외환위기가 왜 왔냐? 그러니까 쉽게 알고 계신 분은 달러가 없어서, 그러니까 한국이 달러 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서 발생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게 핵심이거든요. 정부의 외환관리 실패,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 뒤가 더 핵심입니다. 이 뒤가 핵심이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때 파산했던 기업 두 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한보그룹인데 저는 이제 어디서 자료 갖고 왔는지 다 보여줍니다. 어제 네이버에서 다 검색해서 갖고 온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수서에 뭔가 있었나봐요. 이제 그 택지 개발이랑 뭔가 해서 이쪽에서 뭔가 뭐지? 그러니까 건축이겠죠? 건축이랑 건설 쪽일 텐데 거기서 했는데 뭔가 비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수서 사건이 돼서 이 부분이 빠그러진 거예요. 계약 같은 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해서 분양비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건설 시작을 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정 뭐 대단지 이렇게 되면은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지금 막 아파트 30평짜리 한 채 서울에 지으면 10억인데 그냥 한 채가, 근데 그게 막 몇천 세대 막 이런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날라간 거지 그게. 그러니까 자금 조달력이 사실상 없는 거지. 근데 제일은행이 얼마? 제일은행 등 4개 은행이 3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선뜻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담보가 없는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도가 났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돈이랑 여기 관련 있었던 사람들이랑 다 날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냥 일단 뭔가 했으면 돈을 버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 뭐든 하면 어쨌든 나중엔 돈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그 다음에 돈 많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도 정경유착 나오죠. 권력층, 그 다음에 돈 많으신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대기업들, 이분들이 자기 주머니들 채우려고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해서 결국은 위기가 발생한 거죠. 리스크 관리는 안 하고. 근데 리스크가 막상 생겨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이 문 거예요. 금모으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대우도 있죠.
그 대우 자동차는 지금 GM이 가져갔죠. 그래서 쉐보레라는 그 메이커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팔고 있잖아요. 국산 차로. 사실상 국산 차가 아니에요. 메인 돈이 되는 거는 다 GM에서 가져가거든요. GM 본사에서 북미. 그러니까 여기도 보죠. 확정 전략을 했고 부채 비율이 400% 늘어났으며 자기 자본율 50% 일하러.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 대우도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키운 거야.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이즈 키우는데 현황이 돼 있겠지. 근데 이걸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이걸 대출을 해주던가 뭐를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그런 감사나 리스크 관리를 안 한 거죠, 결국은. 그리고 뭐 여러 개 났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 갖고 왔는데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의 실체를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전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기업과, 그러니까 특정 권력 집단과 기업, 그 다음에 돈 많은 분들이 낸 문제를 그냥 국민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해준 그런 행사였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비해서 정보도 좀 더 많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이 지식 수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두 번째 그런 실패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으기 행사 같은 거가 적극적으로 발생을 할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다음은 어디서 터질까? 라고 보면 예전에는 기업에서 터진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가계에 세게 오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율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게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막 얘기가 많이 뭐 하던데, 근데 결국은 높다는 거는 변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데 안전하다, 높은데 안전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서 높다는 사실은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터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터지는 거는 기업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00%를 누가 키웠냐? 비슷해요. 예전엔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어떤 회장님들이었다면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 큰 돈을 가지고 그걸 불리고 싶었던 사람들, 권력 집단들, 정치인들 똑같거든요. 인플레이션 얘기랑 좀 이어지는 거죠. 집값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결혼율은 점점 떨어지고 청년들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출산율은 내려갔죠. 그리고 부채율은 점점 불어나고 있고 풍선이 계속 커지고 있죠. 뻥! 언젠가는 이것도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오늘은 금모으기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